네, 댓글은 좀 이따가 제가 소화를 할게요. 잠깐만. 2025년 4월 24일 3년의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이슈가 이제 전환점을 맞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23일이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워싱턴 국제금융연구소라는 곳에서 글로벌 전망 포럼이라고 하는 좀 약간 딱딱한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특성상 또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게 최종의 최종, 이게 보통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최종의 최종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이대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미국 관세 정책이 흘러갈지 제가 보는 뷰를 좀 중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관세는 상당히 좌충우돌이었죠. 4월 2일에 갑자기 미국이 강경 모드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한 변동성 속으로 빠져들었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기본 상태는 트럼프가 다 죽어 뭐 약간 이런 강경 모드를 계속 펴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죠. 이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이 세 가지 동그라미인데요. 첫 번째가 중국 제외 나머지 나라는 관세 90일 유예하겠다. 요게 이제 9일, 10일쯤에 나왔고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 요게 이제 주말에 12일 정도에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며칠 전이죠. 이틀 전에 중국 관세가 충분히 낮아질 거고 나는 파월을 자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주황색 그래프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흰색 점선은 4.5% 수준이고요. 보시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근접할 때마다 이런 어떤 유화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년물이 4.5%를 갑자기 넘어간다는 것은 이상한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국채가 싸졌고 왜 싸졌냐면 사람들이 엄청 던지니까 싸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좀 비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채권 시장이 박살나고 있다. 이게 10년물 국채 4.5%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게 넘었거나 넘을랑말랑 할 때 트럼프의 유화책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이 트럼프의 아킬레스 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유화책을 내고 사실 트럼프 관세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경향적으로 강경 모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강경 모드를 하면 오히려 좀 우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이런 관세 강경론자들을 밀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양반인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 담당 고문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 막가파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관세 초강경론자. 일단 관세를 때려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더 때려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말을 듣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인데 9일에 나왔었던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그 막전 막후 뒷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유예가 나오게 됐었냐면 이거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상무장관이 둘이 만들어낸 합작품인데 이 피터 나바로가 하루 종일 트럼프 옆에 딱 붙어서 관세 관련해서 잡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었대요. 근데 요날 9일 오전에 다른 회의 때문에 트럼프 옆을 이제 몇 시간 비웠는데 이때를 요 두 사람이 치고 들어가서 트럼프를 엄청 강력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제외 다른 국가들의 90일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세 강경 모드를 이끌던 나바로가 더 이상 관세 강한 입김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어제 워싱턴 국제금융연구소에서 열린 포럼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스콧 베센트가 여기서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견제하던 굉장히 강경 모드하고는 태도와 톤이 굉장히 달랐는데 일단 워딩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트럼프가 맨날 하던 말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 혼자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 그대로 미국을 우선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이 미국 혼자 다 잘 나가고 유로 죽어, 뭐 일본 죽어, 뭐 호주, 뭐 영국 다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세계에서 미국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동안 뭐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됐던 동맹과 우방 뭐 이런 게 아무 소용 없구나. 그냥 트럼프는 자기 혼자 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엄청 커지고, 그러고 이제 중국이 그 틈을 이렇게 찾아서 슥슥슥슥 쑤시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제 스콧 벤세트가 이 얘기를 한 건 일종의, 그러니까 화해하자, 약간 이런 태도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즉흥적인 SNS 정치를 병행하면서 주변국들을 모욕하고 어떤 우방국들의 반발을 불렀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 관세 정책은 미국만 잘 사는 극단적인 협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동맹국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경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 분담 필요하다. 니네 미국이 지금 뭔가 해주고 있어서 국방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뭐 해외 원조든 경찰 역할이든 아니면은 뭐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소비를 해주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서 너네가 경제 혜택을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 분담은 해줘야 된다. 이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어떤 이 입장은 명확하게 한 거죠. 굉장히 젠틀하게. 저는 이 사람의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미국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부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이거지. 이게 이제 사실 그때까지 제가 알던 미국의 모습이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중국과의 완전한 관세 합의까지는 2에서 3년이 걸릴 수 있다. 이 얘기가 가장 특이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베센트 장관은 관세 굉장히 초기부터 이 사람이 이제 관세, 특히 일본 관세 이제 협상 실무자인데 이거 짧은 기간에 못한다. 그리고 90일 유예를 한 이후에도 관세 90일 안에 마무리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게 이 미국의 관세의 기조와 부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날은 아주 작심하고 중국과 지금 관세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2, 3년 걸릴 거다. 이게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까지 관세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고 내년 이제 2년 차마다 돌아오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사람들이 보는 그 뷰였습니다. 베센트는 지금 2, 3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연설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관세 협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뭐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완전 딱 들었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에 베센트 장관이 일본 관세 협상을 접근하던 기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다루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엔화랑 달러 공동 펀드 같은 거를 연중 끼고 만들 필요가 있다. 아마 만들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그 얘기는 조금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일본 관세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는 것이 베센트의 뜻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 이 환율 문제 다루지 않겠다. G7 국가들끼리 합의한 게 있어요. 환율은 시장에 맡기자. 근데 요 얘기를 베센트가 최근에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면 응징하겠다라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떤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 같냐면 중국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베센트가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이득을 보니까 그거 다 토해내, 이게 아니라 중국이 G2 아니냐.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덩치가 큰 나라인데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다. 니네 시장에다가 맡기지 않고 니네가 키워야 될 산업 같은 거 있으면은 되게 부당하게 보조금 막 줘서 키우잖아. 그리고 막 IMF에서 막 지원받을 때도 있잖아.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아? 니네도 이제 G2니까 수출해서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한테 좀 베풀어. 소비를 좀 해라. 라는 얘기를 어제 연설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글로벌 그 국제 질서, 강대국이 좀 베풀고 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를 저는 느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베센트가 그리는 그림은 중국 관련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중국 관세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그러니까 30에서 50% 정도로 낮추게 되면 지금은 150%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수출할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관세 150을 맞으면서 수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낮춰주면
수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인들도,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수출하려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고, 중국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뭐냐면 조작이었어요. 환율 조작.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서 관세를 10% 때려? 그러면 위안화 10% 약세를 만들면 관세가 상계됩니다. 관세 효과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버텼는데, 근데 일본 관세 협상에서 지금 환율 문제를 제외시켰잖아요. 이 얘기는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하면 좀 조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조지겠다는 게 국제 질서에 부합하는 이제 정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베센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중국은 좀 더 괴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이제 오늘 나왔죠. 그래서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나왔는데, 이 양반 워딩으로 뭐가 나왔냐면, 내가 알기로는 미중 양자회담 관련 얘기는 다 가짜뉴스다.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합의는커녕 협의나 협상 진행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미국이 원한다면 대화는 열려 있는데 대화 협상은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안을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보고 이게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겠네. 그러면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니네가 얘기하고 싶으면 먼저 꿇어. 약간 이런 얘기죠. 대화를 원하면 니들이 먼저 오퍼를 해라.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미국과 중국 먼저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는 쪽이 사실 꿇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는 약간 가르치듯이 했었어요,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한테 어떤 그 정당성이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중국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문명화 사회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이 지금 약간 톤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담이 전혀 진행될 기미가 없다는 거지만, 어쨌든 베센트는 이걸 2, 3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타격감이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베센트의 어떤 방식으로 관세 협상이 바뀐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자리 잡는다면, 저는 이 의미는 미국의 관세 협상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진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센트의 어떤 태도나, 그리고 이 사람이 관세 협상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경제, 투자 자산 어떤 가격의 공은 다시 파월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지금까지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금리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은 여전히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일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럼 패드워치라고 해서 이제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하는 금리 예측 도구가 있는데, 그거 보면 올해 6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고,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높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관세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이 관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인 의미의 금리 인하라도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금리 인하 지금 못할 정도의 어떤 장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공이 다시 파월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고, 지금 양적 긴축, QT를 종료하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되더라도 사실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가장 회피한 것은 관세 적용 시점을 베센트가 밀어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10% 정도의 기본 관세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이 적용 시점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자극 이슈가, 요소가 줄어드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경 쓰지 않고 비교적 빨리 이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코인,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또 다른 지금 트랙에서 진행 중이죠. 그 활성화 정책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좀 하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부서 여기까지입니다. 3년의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